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오늘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와 농림수산, 문화예술 이렇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각 기관 관계자들의 반발에서부터 또 우회적인 민영화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조봉환 공공정책국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시작 전부터 이 통폐합되고 그러면은 반발들이 워낙 심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추진하신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공공기관이 300개 정도 있습니다. 316개이고요. 예. 종사자만 해도 28만 명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예산이 한 65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의 한 1.7배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 국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기업성, 시장성이 조금 이제 약하다 보니까 이런 비효율이 지금까지 조금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개편을 해야 돼서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직접 공공기관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이제 확장되다 보면은 서로 이제 기관 간에 중복되는 업무도 하게 된다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일부, 물론 이제 사업에 많이 이제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원하는 총무과라든지, 운영지원과라든지, 이런 지원 조직이 좀 과도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효율이 나타나고 누적이 되어 왔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능 점검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해 부채 절감이랑 그다음에 이제 방만 경영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정상화 대책을 그러셨죠. 작년 한 해 예.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명실공히 이 좀 생산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에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능 조정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4개 기관은 없어지는 것 같고요. 많은 기관들이 이제 통폐합되고 그러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인력이 한 5,700명 정도가 남아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5,700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게 기능 조정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 기관이 한 87개 기관인데 그 중에 한 50여 개 기관에 이제 기능을 조정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4개 기관에 이제 통폐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A 부서에서 B 부서로 업무를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지 A는 줄이고 예. 이렇게 저희가 조정하면서 그렇게 조정과 관련되는, 그래서 조정하면서 바로 이관을 한다든가 축소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좀 약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종사하는 인원이 한 5,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늘어나는 분야, 새로운 신규 분야,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분야 이런 부분으로 업무를 좀 옮기면서 인원도 저희들이 이렇게 좀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 바로 구조조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핵심 기능 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활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기능 조정, 통폐합이라는 것이 인력 구조 조정을 동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인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기능 조정만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기능을 조정을 하면은 네. 그 기능에 따라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쪽에 이제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면
뭐 당장 뭐 예를 들면 6개월, 1년에 이렇게 효과는 크게 안 나타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서 했다.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일자리 부분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간에 효율적으로 수용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그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충분히 하여튼 감안을 알겠습니다. 했다. 네. 예. 국장님, 오늘 발표하신 게 이제 3대 분야가 먼저였잖아요. SOC, 농림수산, 문화관광. SOC 분야를 보면은 정말 중요한 LH 같은 경우에 수익 사업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LH가 그렇지 않아도 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는 조직이었는데, 이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LH 부분은 이제 수익 사업이 이제 축소되고, 그리고 이제 주거복지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이제 중심으로 네. 기능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뭐 토지라든가 주택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에 저희들이 이제 재무 여건이 크게 지금보다는 뭐 악화되지는 않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이제 이제 돈이 되지를 않고, 예. 뭐 일시적으로는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임대주택 분야를 이제 강화하게 되지만,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임대라든가 전세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건설비 부분도 일부 절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비요. 예. 그게 이제 주택 규모를 지금보다 한 5 내지 한 10% 조금 키워서 짓는다든지 아마 공기도 기간도 조금 늘어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산해 보면 실제 건설비의 10 내지 한 15%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민간에도 일단 임대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정도 개방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이 말씀에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신가요?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으실 걸 생각하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부채를 늘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축소될 수 있는 하여튼 온갖 방안을 저희들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조를 해서 네.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대한 짜셨을 건데 저는 또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요. 꼼꼼하게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들 명심하고. 예,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비 시설 유지에 대한 외주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기능 조정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민영화기도 하고 가격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안전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저희 하여튼 민영화는 뭐 지난해부터 쭉 이렇게 그렇죠. 이전부터도 이제 논란이 돼서 예.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은 또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동의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민영화는 뭐 절대 저희들은 일단 생각이 없고요. 네. 그 부분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이제 외주를 주게 되면 이제 이 안전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예.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철도공사는 조금 이게 경쟁 부분을 조금 도입을 더 해서 그다음에 이 비용 구조를 좀 합리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차량이라든가 시설의 유지 보수를 할 경우에 말하자면 철도공사가 딱히 그건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감리라고 그럴까, 시설 유지했던 질, 퀄리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이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정비업체를 인증을 해서 확실하게, 네. 능력을 갖췄다든가 그걸 계속 평가를 해가면서 인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력을 관리해서, 이게 몇 년 전에 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겠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이력 관리를 분명히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됐는지, 감리, 그 다음에 서비스 평가, 예.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안전 부분도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강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신 걸로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들은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또 말씀드리면 비용 그런 부분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철도나 기간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그렇거든요. 혹시 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영화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영화는 그냥 좁게 보면은 예. 예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걸 민간한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좁은 의미의 이제 민영화고요. 네. 저희들이 가장 아마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소유권이 넘어가면 거기에 따른 이제 경영을 국자적인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국민들을 우려하는 거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교과서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경영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를 좀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까지도 네. 큰 틀에서 보면 민영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민영화라기보다 시장화, 시장 기능의 예. 확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도입을 할 거고요. 전자의 말씀 알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예. 소유권 이전을 통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네. 그런 공감대를 일단 먼저 물어보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자본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외주를 주고 이런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국장님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점들은 일단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서 특히 또 반발했던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인데요. 이 분야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예, 저희들 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 부분이고요. 예, 이게 사실 기능 조정이라는 게 이게 통합의 통합이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에 이게 이점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수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네. 이제 비교 형량을 해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문화부 그다음에 기관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기능별로 네, 분명히 하여튼 그 특성을 가진 것은 그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별로 네. 통합보다는 그게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은 기관별로 하여튼 이게 특화해서 예.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고려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노조나 이 안에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도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는데요. 다들 좀 잘 정리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조봉환 공공정책국장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렬 2588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네, 생생경제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유재선 세무사와 경제주치 시간을 갖고요. 또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코너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 오늘은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전 주사보다 세금이 더 무서운데요. 세금에 대한 주치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유재선 대표 세무사 부강의 대표 세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이 무서워서 제가 막 말도 꼬입니다. 아유, 공정하게 열심히 벌어서 많이 내십시오. 대충 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내게 비하인드 되면은 스토리.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금은 알면 아시는 만큼 더 준비하면 네. 준비하시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상담 들어온 내용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지난 4월 말인데 부산광역시 도로 용지로 수용된 땅 중에서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0년대 말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어서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통해서 손자들이 이 손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여기까지면은 그러니까 손자들이 땅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네. 아, 말이 어렵네요. 할아버지의 자손은 저희 부친이 장남이고 삼촌 두 분이 계셨으나 모두 작고를 하셔서 저희 형제들이 땅을 이전받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형제, 즉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장남의 자녀들이 찾은 토지는요. 구관습법에 따라서 할아버지 사망에 의한 아버지, 그러니까 장남의 상속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지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네. 우리 조상 땅 찾기라 그래서 예. 예전에 우리가 그 토지 제대로 정리 안 되고 했을 때 할아버지나 이렇게 조상 명의로 있던 거를 상속 등기를 안 하고 네. 옛날 할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있던 걸 몰랐어요, 자손들이. 네. 그러다가 이렇게 개발이 되거나 이러면 땅 주인을 찾죠. 네. 어떤 할아버지께 있는데 그 자손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손주들이 있어서 당신들 이름으로 상속을 받고 네. 이제 땅값을 받아가라라고 네, 네. 하는 거죠. 이렇게 우연찮게 찾게 되는데 참 행복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가져가니까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민법에서 예. 상속이 발생을 하면은 지금 현재는 배우자는 1.5, 네. 자녀들은 뭐 딸아들 가릴 것 없이 다 일씩 배분이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민법이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아. 그 이전에는 네. 이렇게 성문화된 민법이 없어서 관습법을 적용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호주 상속만 인정을 했습니다. 장남이나 장남이 예. 이제 호주 상속을 예. 하면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장남이 받는 거예요. 차남이나 차녀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장남이 상속받으면 이제 다른 자식들은 차남 같은 경우에는 나도 좀 네. 나눠줘라고 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게 분재 청구권이라고 네. 했어요. 이 분재 청구권은 시행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땅을 남겼는데 네. 상속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삼촌들도 돌아가시고 이제 손주들만 네. 남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손주 명의로 상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걸 언제를 기산해서 상속받은 그렇죠. 걸로 볼 것이며 예. 상속 가액은 얼마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죠. 자, 우리 민법을 보면 예전에 할아버지는 민법 시행되기 전 50년대 말에 돌아가셨고 네. 그렇다면 아버지가 단독 상속을 받으셨겠죠. 장남이었으니까.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상속받은 걸로 간주하고 네. 또다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상속인인 배우자와 아들들이 자식들이 상속받은 걸로 간주가 됩니다. 네. 여기 보면 형제분 세 분이 계셔서 세 분인가요? 두 분이 더 있었다고요? 두 분이 삼촌 두 분. 삼촌 두 분은 예. 그때 상속권 없는데 네. 나 좀 주세요라는 권리도 시행하지 않고 네, 네.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상속권이 없는 거고 이제 손주들이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은 겁니다. 아. 할아버지 땅이 아버지한테 넘어갔다가 아버지에게서 다시 손주들에게 온 걸로 예. 등기는 형식상 취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이 형제들이 예. 다시 그 땅을 상속받은 걸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이 수용된 땅은 네. 4월 달에 수용이 되셨다고 하니까 4월 달에 양도가 된 거고 그럼 보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될 거고 취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네. 우리 형제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상속을 받아서 상속 당시에 시가는 모르니까 그때 당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네. 복잡하지만 어떻게 내야 되는지는 네. 알 것 예. 같네요. 어쨌든 예. 할아버지 이름으로 있던 거라 할지라도 네. 부모 세대를 거쳐서 부모님이 상속받았다가 다시 나에게 온 온 걸로. 걸로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담도 좀 복잡한데요. 저와 친구가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당초 원했던 집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 이걸 알게 돼가지고 서로 맞바꾸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회사에 납부된 금액이 제가 약 2천만 원 가량 더 많아서 친구가 저에게 그만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프리미엄 없이 교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두 아파트 모두 약 5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 이 프리미엄 없이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그 등기 등록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돈을 주고 팔아도 양도, 서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해도 양도, 맞바꿔도, 예. 법인의 현물 출자를 해도 양도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이라는 건 내가 들어간 돈하고 팔았을 때 나오는 돈과의 차이가 양도소득이고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네. 건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나는 A 아파트를 사고 싶고 친구는 B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공교롭게 당첨이 바꿔된 거죠. 그렇죠. 나는 A 아파트, B 예. 아파트 신청했는데 A가 된 거고 친구는 B를 갖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된 네, 거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나는 A가 더 좋아 너는 B가 우리 서로 바꿀래? 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된다면 물론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내 아파트도 붙어 있고 너의 아파트도 붙어 있으니 우리 프리미엄은 받지 말고 네. 돈 들어간 것만 서로 예,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A 아파트는 지금 계약금 중도금 해서 1억이 들어갔고 B 아파트는 나는 1억 2천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B의 입장에서 보면 1억 2천을 받아야 그렇죠. 본전이죠. 그죠? 예. A는 1억만 받으면 예. 되고. 그렇다면 B는 아파트를 바꾸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더 받게 되죠. 그죠? 요 조건으로 교환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양 당사자 사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도 차익은 없는 거죠. 네. 내가 1억 2천만 원 납부했는데 그 친구한테 2천만 원과 1억짜리 아파트 당첨권을 받고 주는 거고 또 1억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 그 분양권은 내가 1억을 납부했는데 그 1억과 2천만 원 현금을 주고 1억 2천짜리 당첨권을 그렇죠. 받는 예. 따라서 이럴 경우는 양도 차익이 없는 겁니다. 0이에요. 0이죠. 그래서 A는 취득가액이 1억과 현금으로 준 2천만 원. 네. 그게 취득가액이 되고 1억 2천만 원짜리 분양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 그러면 그 정산이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세금 발생하지 않는 세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신고는 하셔야 되죠. 예. 양도가액은 내가 준 아파트의 가격, 예. 취득가액은 내가 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계약금 중도금. 또 A 같은 경우는 네. 2천만 원에 추가 비용까지 합쳐서 취득가액이 알겠습니다. 되니까 예. 신고 절차는 이행하시되 세금은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 발표가 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뭐 홍보실에서도 몰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어저께 삼성그룹 담당하는 기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면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합병설이 돌았는데 삼성이 부인했거든요. 네. 기자들도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에서의 공식 자료를 보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치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력과 시너지를 얻게 된다. 이건 뭐 맨날 보도자료에 나오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 합병이 이걸 위한 건가요? 뭐 보도자료는 저도 봤고 예. 뭐 다른 기자도 다 봤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실제 지금 일반적인 그 분석은 그런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게 다수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꼽는다면 이제 건설 부분을 꼽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각각 건설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은 한 매출이 한 15 정도 되고, 그 제일모직의 건설 쪽은 한 1조 약간 넘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또 건설을 제한 나머지 사업 네. 부분은 거의 연관성이 없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제일모직은 패션, 뭐 레저, 네. 식자재 이런 쪽이고요. 물산은 이제 삼성 상사거든요. 종합상사. 그렇죠. 예. 이제 진짜 목적은 뭐냐? 역시 이제 삼세승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재용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정말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그 속도도 빠르죠. 저희 3세 체제 구축의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 체제가 굳어진다. 이거는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합병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시너지보다는 오히려 3세 승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의 핵심은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를 어떻게 지배를 해왔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대주주고 제일모직이 삼성생명 또는 삼성물산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또 지배하고 있고 네. 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였어요. 순환 그러니까 벌써 출자. 이제 예. 단계가 벌써 3단계 거치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합병이 되면 이 삼성물산이 또 삼성전자 이제 그 지분이 있었고 네. 물론 이제 삼성물산은 이재용 그 부회장은 전혀 지분은 없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합병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서 그 합병된 삼성물산 이제 이름이 지금 삼성물산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합병법인이. 예. 예. 거기서 바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중심이 돼서 삼성전자도 갖고 또 전자를 바로 삼성생명 이제 지배하게 되는 예, 거죠. 삼성생명도 바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제 삼성물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 예. 전자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두 루트로 이제 되는데 네. 그 총수 입장에서는 핵심 기업의 주식 지분을 직접 갖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전자 지분이 0.57%에 불과해요. 예, 굉장히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 부부의 지분이 지금 4.12%인데 네. 이거를 다 상속 받는다 하더라도 최고 5%가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나요?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삼성의 지금 고민입니다. 그리고 예. 그 다 합쳐도 5%가 안 되는 지분을 예. 또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생들 또 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 그 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의 고민인데 더더구나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12%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야당이 제기한 보호법 개정안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이 전자지분을 처분해야 될 수도 있어요. 5% 넘게 가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요?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보험사들 경우에는 예. 이 자산 운영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위 주식 지분, 예. 지분이 어떤 정해진 일정 기준은 넘어가지 못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실 이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특혜를 줬어요. 뭐냐면 네. 그 애초에 취득가를 기준으로 그 자산 규모를 계산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취득가는 싸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 지금 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가 기준하면 그 기준을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넘어가는 지분은 다 이제 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전자지분은 어떤 식으로든 좀 본인이 직접 지분을 더 확대하고 싶고, 또 이런 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지분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그 삼성전자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삼성전자를 이제 지주회사하고 자회사로 쪼개면 네. 그동안에 여러 다른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한 그런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네. 현재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5%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그 아버지 지분 다 부모 지분 다 물려받아도 제 생각에는 10% 중반대 중후반대까지는 무조건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 어떻게 해요? 부회장 그 지분은 말이죠. 어떤 식으로 하면 10%까지 넓힐 수가 있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런 겁니다. 이제 간단히 얘기하기 위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지금 5% 갖고 있다. 예. 그런데 그 삼성전자를 소위 지주회사하고 사업자회사로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예. 그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5%를 갖고 있고 예. 저쪽 사업자회사에 대해서도 5% 지분을 똑같이 갖게 돼요. 그런데 사실 예. 이 지주회사를 쪼개게 되면은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사주 예. 그게 12%거든요. 네. 그 12%가 지주회사로 가면서 지주회사는 자연스럽게 사업자 회사에 대해서 12%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업자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5% 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현물로 바꿔서. 지주회사에 출자하면 예. 그 대신 지주회사의 지분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겠네요. 과정을 거쳐서 지주회사의 지분을 한 10% 중반대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 다른 재벌들도 다 똑같이 했어요. 예. 이거는. 근데 이게요. 네. 마치 공식 같아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제일모직과 뭐 삼성물산이 합치고 막 이런 게 이뤄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의 중심에 섰다. 막 이런 기사들이 헤드라인으로 막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도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네. 우리 일반 국민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헷갈릴 부분일 텐데 예. 아시다시피 삼성은 한 20년 전에 삼성 에버랜드 또 삼성 SDS의 주식을 이 삼성 3세들에게 헐값에 넘긴 것 때문에 한 10몇 년 동안 시달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008년에 삼성 특검 사건 때 그 삼성 SDS는 이 헐값으로 넘긴 것이 배임 혐의로 인정이 돼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1년 되고 사실상 이재용 체제 1년 사실상 뭐 그렇게 불러도 될 것 네. 같은데 그걸 많이면서 그때 중간 점검을 할 때 이런 과거의 이제 승계 과정에서 이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야 하는 우려 범하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를 보면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을 답습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합병이나 분할 방식을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적으로 보면 뭐 주총을 열고 그 전에 이사회를 열고 또 이것에 반대하는 주주들한테는 주식 청구 매수권을 주고 예. 이런 법적인 틀을 갖춰서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합병이나 분할은 통상 경영상 필요 흔히 이제 기업 가치 제고나 주주 가치 제고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의 이런 합병이나 분할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고 승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의 어떤 사업 개편이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의아하다 그럴까. 네. 이게 기업이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공기 측면이 있잖아요. 고용과 그럼요. 생산의 주체. 예. 근데 이런 경영 본연의 목적에 따라 사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하여튼 그 우려가 좀 있는 거죠. 네. 비판적인 목소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곽정수 기자님 빼고요. 지금 거의들 이제 이재용 체제가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걱정은 이 삼성뿐만이 아니라 3세 승계를 앞두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점이고요. 그 점을 잘 지적을 해주셔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의견 보내주신 분들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당첨자는 1788님 외에 한 분이고요.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